뉴질랜드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성이 국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밀고 발을 구릅니다. 보는 것만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왠지 모를 뜨거움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유전자 역추적 결과 이들 태평양 원주민들의 진짜 고향이 바로 한반도 남단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가 폭로되자 오직 두 나라만 분노했습니다. 이건 학문적 범죄입니다. 범죄라고요? 50만 명의 데이터에서 한국인의 흔적만 강제로 삭제한 당신들이야 말로 진짜 범죄자입니다. 증거가 쏟아지자 급기야 유네스코까지 가세했습니다. 태평양의 심장을 흔드는 유전자 전쟁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벽 2시 14분. 캘리포니아의 제 침대맡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LA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의 수석 소아과 전문의 아리스 박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엘리아스 교수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무엇을 본 건지 제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과장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냉철한 의사이자 과학자였죠. 그런 그가 한밤중에 스탠퍼드 대학의 진화유전학 종신교수인 저를 다급하게 찾을 정도라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온 학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의 대이동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원주민들의 발자취까지 어지간한 유전자 변이나 고대 인류의 흔적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임상 사례와 데이터를 접해왔습니다. 학계에서 저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안개 낀 고속도로를 달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진실은 제 30년 학문 인생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앞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을 소독하고 무균실로 들어서자 아리스 박사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인사조차 생략한 채 아무 말 없이 저를 두 개의 인큐베이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왼쪽 인큐베이터에는 뉴질랜드에서 이민 온 마오리족 산모 아로아 씨의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짙은 구릿빛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전형적인 태평양 폴리네시아 계통의 아이였죠. 그리고 오른쪽 인큐베이터에는 며칠 전 조산으로 태어난 한국인 산모 태경 씨의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뽀얀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동북아시아의 핏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인종도, 대륙도, 살아온 환경도 완벽하게 단절된 서로 다른 세계의 생명체였습니다. 교수님, 이 두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보십시오. 아리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들의 포대기를 걷어 올렸습니다. 두 아이의 피부에는 푸르스름한 반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벼운 실망감과 짜증을 느꼈습니다. 아리스 박사, 고작 몽고 반점 때문에 새벽 2시에 임원 곳까지 저를 부른 겁니까? 아시아계의 신생아들이나 폴리네시아계 아이들에게 몽고 반점이 나타나는 건 유전학적으로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이건 학부생들도 아는 기초 상식 아닙니까? 제날 선 핀잔에 아리스 박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두꺼운 의료용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처음엔 당연히 단순한 몽고 반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변의 형태가 조금 이상해서 피부 조직을 정밀 촬영하고 색소 침착 패턴을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반점이 아닙니다. 여기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된 조직 사진을 보십시오.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확대된 피부 반점의 중심부에는 마치 고대인들이 그려놓은 별자리처럼 미세하고 독특한 방사형 패턴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멜라닌 색소의 불규칙한 뭉침이 아니었습니다. 진화유전학계에서 KPS 마커라고 부르는 극도로 희귀한 형태의 고대 유전 마커 발현 현상이었습니다. 이 마커는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로는 절대 발견되지 않으며 오직 특정 고대 인류의 순수한 혈통이 아주 강렬하게 유전되었을 때만 피부 겉면으로 희미하게 그 흔적을 드러내는 무서운 특성을 가집니다. 문제는 이 마커가 발견되는 지리적 한계성이었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KPS 마커는 오직 한반도 남부와 만주 일대에서 발굴되는 고대 유골 DNA에서만 극히 드물게 발현되는 한국인 고유의 특이 유전자입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인종이나 대륙에서 교차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평양, 섬나라의 마오리족 아이에게서
이 한국인 고유의 유전자 지문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텅 빈 병실 안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류학의 기존 상식에 따르면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을 개척한 폴리네시아인들의 조상은 대만이나 중국 남부의 양쯔강 유역에서 출발했다는 이른바 남도어족 대륙 기원설이 학계의 절대적인 진리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거물급 학자들이 막대한 국가 자본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견고한 역사적 성벽이었고, 스탠퍼드에서 가장 저명하다는 저 역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중국의 주장이 맞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지정학적 상식으로 보아도 동북아시아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한국인의 조상과 열대바다로 나아간 폴리네시아인의 조상은 수만 년 전에 이미 유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서로 다른 인종의 두 아이가 마치 하나의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완벽하게 동일한 고대 한반도의 생물학적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남극 펭귄의 뼈가 발견된 것만큼이나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모순이자 충격이었습니다. 아리스 박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아이의 부모들에게 동의를 얻어 혈액 샘플을 채취해 주십시오. 아주 미세한 한 방울이라도 좋습니다. 당장 제 연구실로 가져가서 전체 게놈 지도를 분석해봐야겠습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샘플이 담긴 특수 냉장 박스를 품에 안고 쫓기듯 병원을 빠져나오는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로 돌아오는 1시간 내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두 아이의 유전자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기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한 축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세계 역사학계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이 있는 융합과학과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 제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코트를 벗을 새도 없이 곧바로 대학 지하에 연결된 슈퍼컴퓨터 서버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아이의 혈액에서 추출한 DNA 샘플을 초대형 시퀀싱 장비에 넣고 데이터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낮게 윙윙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수십억 개의 염기 서열을 조각내고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린 프로그램은 최신 인공지능 기반의 유전자 궤적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의 유전자 변이 상태를 거꾸로 역산하여 수천 년 전 인류가 처음 발걸음을 떼었던 지리적 기원점을 세계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단순한 단백질 구조의 우연한 일치이기를. 저는 뜨거운 커피를 움켜쥐고 모니터 앞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화면 위로 푸른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세계 지도 위를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60%, 70%를 넘어갈수록 저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마오리족 아이 아로아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분해되면서 어두운 모니터 지도 위에 선명한 붉은 점들이 연달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대로라면 이 붉은 점들은 뉴질랜드를 거쳐 피지, 하와이, 대만을 지나 최종적으로 거대한 중국 대륙 남부에 다다라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중국 학계가 전 세계에 강요해온 그들의 위대한 중화 역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스탠퍼드 슈퍼컴퓨터의 무자비한 연산 결과는 그들의 거짓된 역사를 산산조각 내며 완전히 다른 바닷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의 궤적은 대만을 차갑게 무시하며 지나쳤고 중국 대륙 쪽으로는 아예 방향조차 틀지 않았습니다. 경로의 선폭이 점점 두꺼워지더니 험난한 쿠로시오 해류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 매섭게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한가운데 눈부신 붉은 빛이 번쩍이며 역사의 기원점이 확정되었습니다. 5,000년 전 그 작은 뗏목 하나에 목숨을 걸고 거친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을 향해 장엄한 항해를 시작했던 위대한 해양 개척자들의 진짜 고향. 모니터에 찍힌 좌표를 확인한 순간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 위 가장 붉고 선명한 점은 중국도 일본도 아닌 정확히 한반도의 남단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000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 한국인들이 이미 거친 먼바다를 길들일 수 있는 압도적인 선박 건조 기술과 기상 관측 능력을 가지고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를 지배했다는 명백하고도 폭발적인 증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양 기술력으로 태평양의 징기스칸이 되었던 핏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제 굳은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위대한 진실을 발견했다는 학자로서의 환희도 잠시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하고 끔찍한 공포가 스멀스멀 밀려왔습니다.
중국은 태평양 원주민들의 기원이 자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연구 자금을 학계에 뿌려왔습니다. 일본 역시 동북아시아 해양의 주인이 과거부터 자신들이었다고 우기기 위해 수많은 논문을 조작해왔죠. 그런데 제 연구실의 이 작은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데이터 하나가 그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역사,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논문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과 학계의 맹렬한 공격에 홀로 맞서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데이터 백업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듯 조용하던 연구실 한 구석에서 낡은 프린터가 갑자기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건물 전체에 사람 한 명 없을 이 고요한 시간에 천천히 출력되어 떨어지는 종이 한 장. 그곳에 적힌 발신자 불명의 짧고 섬뜩한 문장을 읽은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그림자는 이미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텅 빈 연구실의 정막을 깨고 출력된 종이 한 장. 저는 조심스럽게 프린터 앞으로 다가가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발신 경로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고 하얀 종이 정중앙에는 조잡하게 타이핑된 문장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든 바다의 역사를 깨우지 마시오. 거대한 대륙의 분노가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결코 질 나쁜 학생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LA의 병원에서 두 아이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스탠퍼드 지하의 슈퍼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7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이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 제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제가 모니터로 확인한 결과값의 의미조차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30년간 학계에 몸담아온 제 직감이 맹렬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유전자 시퀀싱 장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원시 데이터가 담긴 메인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제 낡은 가죽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이 엄청난 가설을 논문으로 완성하기 위해 교차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폴리네시아인과 한국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제 분석이 완벽한 팩트가 되려면 아시아 대륙 전체의 유전자 이동 경로를 대조해야만 했죠. 저는 연구실 컴퓨터를 켜고 제가 정기 구독 중인 동아시아 인류학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와 대만 원주민들의 고해상도, 게놈 지도를 확인하여 제 데이터와 완벽하게 선을 그어 분리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단 10초면 접속되던 아시아 지역 인류학 연구망이 모조리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접근 권한이 없다는 붉은색 오류 메시지만 반복해서 깜빡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 내 다른 연구소의 서버를 경유해 접속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IP 주소를 추적하여 아시아 쪽 데이터베이스로 향하는 모든 경로를 방화벽으로 차단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스탠퍼드 대학의 종신교수 계정이 하루아침에 차단당하다니. 혼란스러움은 곧 끔찍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연구동 건너편 주차장에 어제부터 계속 서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카메라 렌즈 같은 것이 미세하게 반짝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네트워크상에서 고립시키는 것을 넘어 제 일거수일투족을 물리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5000년 전 이름 모를 한반도의 고대인들은 나침반 하나 없이 오직 별빛과 해류의 흠만을 읽으며 그 거칠고 거대한 태평양의 파도를 향해 작은 뗏목을 던졌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그 위대한 개척자들의 피가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저는 당장 창밖의 감시자와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의 압박 앞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엄청난 수치심과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과장인 헤이스팅스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학 차원의 보호와 정식 논문 발표 승인을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헤이스팅스 학과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저와 학문적 동지로 지내온 스탠퍼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이자 인류학계의 거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출력해 둔 유전자 분석 차트와 경로 추적 지도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헤이스팅스, 이것 좀 보게. 남도어족 대륙 기원설은 완전히 틀렸어. 폴리네시아인들의 진짜 뿌리는 양쯔강이 아니라
한반도의 남쪽이었어. LA에서 찾아낸 완벽한 고대 유전자 마커가 그 증거야. 이 논문이 네이처즈에 실리는 순간 인류학의 역사는 스탠퍼드를 중심으로 완전히 다시 쓰이게 될 거네. 저는 상기된 목소리로 브리핑을 이어갔지만 제 설명이 길어질수록 헤이스팅스 교수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자료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피곤한 얼굴로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엘리아스, 자네 요즘 너무 무리한 것 같군.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은 내가 직접 정지시켰네. 뭐라고? 자네가 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그가 제 앞길을 막아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헤이스팅스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의 블라인드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집무실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아스, 세상에는 과학적 진실보다 더 무겁고 복잡한 것들이 있어. 우리 인류학과의 한 해 예산 중 70%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네도 알지 않나? 아시아 역사문화재단. 그들의 막대한 후원금이 없으면 당장 다음 학기 연구실 불부터 꺼야 할 판이야. 그런데 자네가 그들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자부심인 양쯔강 문명을 부정하고 웬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태평양의 주인이라는 해괴한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그건 우리 대학 전체를 향한 자살 테러나 다름없어. 지금 학자의 양심을 돈과 바꾸겠다는 건가? 데이터가 한반도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잖아. 과학자가 팩트를 숨기면 그게 무슨 과학이야? 거대한 거짓말이지. 제가 책상을 내리치며 격렬하게 항의하자 헤이스팅스 교수 역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팩트. 자네가 가져온 그 알량한 유전자 마커 하나로 그 거대한 대륙의 역사를 엎을 수 있을 것 같나? 그들은 이미 어젯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 논문은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네. 내가 학과장 권한으로 자네의 모든 연구 발표를 무기한 보류하겠어?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기 싫다면 당장 이 연구에서 손을 떼. 집무실을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학계의 진실을 수호해야 할 상아탑은 이미 거대한 대륙의 자본, 이른바 차이나 머니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지나치는 동료 교수들의 눈빛이 어제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거대하고 견고한 카르텔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제 시선이 모니터 화면에 멈췄습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끊기고 메일 서버조차 접속이 차단된 금억통된 화면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터미널 창 하나가 소리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커서가 깜빡이더니 기괴한 암호문 같은 글자들이 스스로 타이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저를 찾아온 이 기이한 접속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모든 외부 네트워크가 차단된 먹통 모니터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터미널 창이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외부 인터넷은 물론이고 와이파이까지 완전히 끊긴 상태. 그런데도 화면 중앙에서는 초록색 커서가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대학 내부 근거리 무선 통신망에 직접 침투하여 제 컴퓨터에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내 초록색 커서가 움직이며 기괴한 암호문 같은 글자들을 스스로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태평양의 표면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심해에 가라앉아 있죠. 엘리아스 교수님, 당신의 나침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킹이었습니다. 그것도 스탠퍼드 대학의 3중 보안망을 비웃듯이 뚫고 들어와 내부 네트워크 깊숙이 침투한 엄청난 수준의 기술력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손을 얹고 누구냐고 타이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글자를 누르기도 전에 화면에는 마지막 한 문장이 빠르게 출력된 후 터미널 창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곧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데이터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모니터는 다시 원래의 먹통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묵만이 감도는 연구실 안에서 저는 제 가슴을 거칠게 때리는 심장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대 권력의 교묘한 덫일까요?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저는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일주일은 제 30년 학문 인생을 통틀어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지옥이었습니다. 학과장인 헤이스팅스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본, 이른바 차이나 머니에 철저하게 잠식당한 미국 학계의 카르텔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무자비하게 저를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저의 강의와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도해온 진화유전학, 심화 세미나 과정이 학부위원회의 일방적인 통보로 돌연 폐강되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교수자의 윤리적 자질 부족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를 따르던 박사 과정 연구원 3명은 하루아침에 다른 교수의 랩실로 강제 배정되었고, 그들에게는 저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한다는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저와 마주친 동료 교수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을 바쳐 헌신했던 상아탑에서 저는 철저하게 지워진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압박은 대학 담장 밖에서도 맹렬하게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텔레비전을 켰을 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이번 사태의 배우이자 중국 인류학계의 거두, 베이징 대학의 량의 교수가 만면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원주민들의 유전적 뿌리가 우리 위대한 양쯔강 문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로 증명된 역사적 진리입니다. 최근 미국 학계 일각에서 아시아의 역사를 교란시키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얄팍한 데이터 조작으로 5,000년 중화의 장엄한 역사를 훼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곧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하고 최종적인 기원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발언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량의 교수가 말하는 그 완벽한 데이터라는 것이 어떻게 한반도 고유의 유전자 마커를 교묘하게 잘라내고 조작하여 만들어진 거짓말인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반박할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술지 편집장들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언론은 거대 대륙의 막대한 자본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거짓 역사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거대한 카르텔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째 되던 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학 징계위원회로부터 공식 서한이 배달된 것입니다. 연구윤리 위반 및 미승인 데이터 무단 수집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저의 종신 교수직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제가 LA 병원에서 채취한 아이의 원시 데이터와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기원점 궤적 결과를 모두 대학 측에 넘기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무덤에 묻는 대가로 밥줄을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역겨운 거래였죠. 자정 무렵, 저는 텅 빈 연구실에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안에 벽에 걸려있던 학위증과 먼지 쌓인 전공 서적들을 하나둘씩 집어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오직 인류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전 세계의 오지를 누렸던 제 30대의 사진 액자를 손에 쥐었을 때 결국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 거대한 거짓의 산맥을 나 혼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인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가죽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아주 희미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학의 네트워크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원조차 켜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제 개인용 구형 노트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꺼둔 채 던져놓았던 그 기계가 스스로 백라이트를 밝히며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열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아무런 아이콘도 없었고, 오직 며칠 전 연구실 모니터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검은색 터미널 창 하나만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특정 클라우드 서버로 연결되는 고도의 암호화된 접속 링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의 수준은 미 국방부의 암호화 방식을 훌쩍 뛰어넘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정교하고 완벽한 형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접속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 사이버 보안팀의 기술 지원을 받아 구축된 특수 통신망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키보드를 두드려 암호화된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검은 화면이 수천 개의 복잡한 코드로 갈라지더니 이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패킷 파일이 다운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단 6글자였습니다. 푸른 반점의 좌표,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됨과 동시에 화면 중앙에 또렷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그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런 의미였습니다. 엘리아스 교수님, 당신의 가설은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저희는 그 가설을 물리적인 팩트로 증명해 줄 5,000년 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만 명의 고해상도 게놈 데이터를 전송하겠습니다. 10만 명. 숨이 턱 막히는 압도적인 숫자의 데이터였습니다. 중국의 그 어떤 연구소도, 일본의 그 어떤 학자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표본. 이것만 있다면
양의 교수의 조작된 거짓말을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발신자의 정보가 담긴 IP 추적 버튼을 눌렀습니다. 암호화된 터널을 뚫고 궤적을 역추적해 들어간 제 시선이 화면 모서리의 작은 지도에 멈췄습니다. 이 거대한 반격에 실마리를 쥐고 저에게 손을 내민 사람. 이 메시지의 발신지는 바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침내 진짜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보내온 데이터 패킷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자마자 터미널 창이 사라지고 검은 화면 위에 화상통화 연결창이 떴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화면이 밝아지며 연구실 가운을 입은 30대 후반의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등 뒤로는 수십 대의 최첨단 서버들이 푸른 불빛을 뿜어내며 웅장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엘리아스 손 교수님. 저는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유전체학 데이터 센터의 수석연구원 윤도진입니다. 늦은 밤에 무례한 방식으로 연락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영어는 아주 완벽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도진 연구원, 도대체 어떻게 제 컴퓨터에 접속한 겁니까? 그리고 방금 저에게 보낸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화면 속의 윤도진 연구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 교수님의 논문 발표를 강제로 보류시키고 학과에서 고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이징의 양의 교수가 움직인 거겠죠? 그들은 거대한 자본으로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만 과학은 자본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이 LA 병원에서 찾아낸 마오리족 아이와 한국인 아이의 그 기적 같은 유전자 교차점.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송해드린 파일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10만 명의 한국인 초정밀 게놈 데이터베이스 원본입니다. 10만 명의 원시 데이터라니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단일 민족의 유전자 지도를 이토록 방대하고 정밀하게 그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완벽하게 축적해 놓은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의료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만이 해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가설은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하지만 학계를 장악한 거대 권력을 무너뜨리려면 2명의 아이에게서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계학적 오류라고 억지를 부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인 10만 명의 유전자와 태평양, 폴리네시아인들의 유전자를 조차 검증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교수님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윤도진 연구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즉시 노트북에 내장된 분석 프로그램에 서울에서 온 데이터를 업로드했습니다. 윤도진 연구원이 원격으로 서울대학교의 고성능 서버 연산 능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었고 제 노트북은 그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를 빌려 10만 명의 유전자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LA 병원에서 보았던 그 희귀한 고대 유전자, 이른바 KPS 마커가 수만 개의 붉은 점으로 변해 세계 지도 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연산이 끝난 모니터 화면을 마주한 순간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거대한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남단에서 시작된 수만 개의 붉고 강렬한 빗줄기가 험난한 쿠로시오 해류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일본 열도를 지나 거친 태평양 한가운데로 폭발하듯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사모아, 타히티,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에 정착한 원주민들의 핏줄 속에 5,000년 전 한반도에서 출발한 위대한 해양 개척자들의 DNA가 눈부시게 박동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압도적인 증거였습니다. 중국 남부나 양쯔강 유역으로는 단 하나의 붉은 점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량웨이 교수가 평생을 바쳐 조작해온 얄팍한 거짓말이 대한민국이 제공한 10만 개의 거대한 진실 앞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5,000년 전의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해낸 겁니까? 나침반도 증기기관도 없던 그 까마득한 고대에 오직 바람과 별자리만으로 이 거대한 태평양의 주인이 되었다니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의 기록입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제 30년 학문 인생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해 네이처지 본사에 직접 들고 가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윤도진 연구원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교수님,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베이징의 량의 교수와 일본 도쿄대의 마쓰다 교수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로비 자금을 동원해 우리가 제시한 DNA 데이터가 수만 년 전의 우연한 돌연변이일 뿐이라고 깎아내릴 겁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유전자라는 소프트웨어 증거 하나만으로는 저들의 견고한 만리장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학계의 권력을 쥔 자들이 눈과 귀를 닫고 데이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이 이대한 발견도 결국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묻힐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려던 찰나 윤도진 연구원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 험난한 파도를 뚫고 나갔는지, 그들이 타고 갔던 거대한 방주의 조각과 그들이 쓰던 그릇의 파편을 찾아줄 사람입니다. 엘리아스 교수님, 지금 당장 짐을 챙겨서 하와이 호놀룰루로 비밀리에 넘어오셔야겠습니다. 그곳에 우리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쥐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동맹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DNA를 넘어선 물질적인 증거라니? 유전학자인 저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스케일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밀림 속에 숨겨진 그 두 번째 열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서둘러 구석에 던져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다시 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의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학회 참석이라는 가짜 일정을 시스템에 올려두고 현금으로 표를 사서 야간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참이었습니다. 태평양의 덥고 습한 바람이 얼굴에 훅 끼쳐왔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윤도진 연구원이 말한 그 두 번째 열쇠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공항 외곽의 낡은 주차장에는 짙은 선팅을 한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뒷문을 열자 화상통화로만 보았던 서울대학교의 윤도진 연구원이 제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하와이 대학교 폴리네시아 인류학과의 수석학자인 말리아 교수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태평양 원주민들의 해양 이주사를 평생 연구해온 이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엘리아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DNA라는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들이 타고 갔던 하드웨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말리아 교수의 안내를 받아 우리가 도착한 곳은 대학의 공식 연구실이 아닌 오아후 섬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지하 수장고였습니다. 철저한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무거운 철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수만 점의 고고학 유물들이 잠들어 있는 광활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말리아 교수는 수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비밀 작업대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신 조명 아래 흙먼지를 털어낸 수십 개의 도자기 파편들이 정교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의 량웨이 교수가 주장하는 양쯔강 기원설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물이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쯔강 유역의 고대 토기들은 둥글고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 심지어 2만 킬로미터 밖의 피지나 사모아에서 발굴되는 가장 오래된 토기들의 파편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말리아 교수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끝이 뾰족한 V-자 형태의 토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토기의 표면에는 마치 누군가 머리빗으로 규칙적으로 그어내린 듯한 기하학적이고 아름다운 빗살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폴리네시아에서 발굴된 기원전의 유물입니다. 그리고 윤도진 연구원, 서울에서 가져온 사진을 교수님께 보여주시죠. 윤도진 연구원이 태블릿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서울의 암사동이라는 지역에서 발굴되었다는 고대 유물의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고대 토기와 말리아 교수가 들고 있는 태평양의 토기는 마치 한 명의 장인이 같은 날 빚어낸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V-자 형태와 빗살 무늬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5,000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 한국인들은 강가나 바닷가의 모래밭에 토기를 꽂아두고 사용하기 위해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빗살 무늬를 새겨 넣어 굽는 과정에서 토기가 깨지는 것을 막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죠. 이 독창적이고 위대한 빗살 무늬 토기 양식은 오직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의 문화입니다.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서는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한반도의 고유한 영혼이 담긴 그릇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윤도진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DNA라는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증거를 넘어 고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영혼이 담긴 그릇을 품에 안고 직접 바다를 건넜다는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인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냉정한 이성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의 말씀은 이 빗살무늬 토기의 주인이 곧 태평양의 개척자라는 뜻이군요. 하지만 5,000년 전입니다. 대체 무슨 수로 그 아득한 옛날에 이 무거운 그릇들을 싣고 그 거친 태평양의 파도를 넘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제 질문에 말리아 교수와 윤도진 연구원은 서로 눈을 맞추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리아 교수가 작업대 한편에 덮여 있던 커다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대 선박의 구조를 복원해 놓은 정교한 나무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고대 한국인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5,000년 전에 바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배했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해양 공학자들이었습니다. 말리아 교수가 복원된 배의 모형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발굴된 선박의 파편과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전통 배를 결합하여 역산해낸 고대 방주의 모형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둥글고 둔탁한 연안용 배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이들은 깊고 거친 대양의 파도를 가르기 위해 배의 밑바닥을 날카로운 V, 자 형태로 깎았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의 그 뾰족한 형태처럼 말이죠. 그리고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선체 양옆에 아우트리거라고 부르는 날개 모양의 보조 부력을 달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선박 건조 기술력에 쿠로시오, 해류라는 바다의 고속도로를 정확히 읽어내는 해양 천문학이 결합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은 바다와 싸운 것이 아니라 바다를 올라탄 것이군요. 맞습니다. 중국의 조상들이 거대한 대륙의 흑장난에 만족하며 강가에 머물러 있을 때 위대한 한반도의 개척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키보다 높은 파도를 즐기며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우주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바람과 해류, 그리고 목숨을 건 용기, 이 세 가지가 한반도의 유전자를 전 세계 바다의 주인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스탠퍼드 지하 연구실에서 홀로 발견했던 두 아이의 유전자 마커, 윤도진 연구원이 보내온 10만 명의 DNA 궤적,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놓인 빗살무늬 토기와 위대한 방주의 모형까지 생물학과 고고학, 그리고 해양공학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 분야의 학문이 마치 오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한반도의 남단을 가리키며 완벽한 교차 검증을 마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의 량웨이 교수가 막대한 자본으로 쌓아 올린 조작된 역사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인류학계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무기였습니다. 우리 셋은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누구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벅찬 환희를 나누었습니다. 30년의 학문 인생이 마침내 최고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논문으로 묶어 전 세계 학계에 터뜨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성된 반격의 기쁨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도진 연구원의 스마트폰이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던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교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윤도진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뉴스 채널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량웨이 교수의 모습이 긴급 속보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붉은색의 굵은 글씨로 양쯔강 기원설 최종 확정, 그리고 미국 학계의 데이터 조작 사태 고발이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마침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의 목숨줄을 끊기 위해 최후의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윤도진 연구원의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하와이 지하 수장고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화면 속 베이징 인민대회당은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량웨이 교수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일본 도쿄 대학의 마스다 교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의 학문적 권력이 하나로 뭉쳐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우리의 진실을 짓밟기 위해 거대한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학계 동료 여러분, 량웨이 교수의 마이크를 쥔 손에는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베이징 대학과 도쿄 대학 연합 연구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규모의 유전자 추적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무려 50만 명의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원주민 DNA를 교차 분석한 최종 결과입니다. 이 압도적인 데이터는 태평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의 유전적 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위대한 양쯔강 문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붉은 선들이 거침없이 태평양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완벽하게 날조된 지도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마스다 교수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차분하고 교활한 목소리로 발음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일부 학자가 동북아시아의 아주 작은 반도 국가에서 태평양의 기원을 찾으려는 비과학적인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50만 개의 표본을 통계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그들이 주장하는 특이 유전자 마커는 단순한 분석 오류이거나 외부 오염에 의한 무의미한 노이즈에 불과했습니다. 과학은 어설픈 영웅주의나 국수주의가 아니라 오직 거대한 데이터의 교집합으로만 말해야 합니다. 마스다 교수의 그 한마디는 제 30년 학문 인생을 완벽하게 쓰레기통에 처박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오염된 노이즈, 5천년 전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갔던 위대한 한국인들의 심장 박동을 그들은 한낱 실험실에 먼지 취급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손바닥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기자들은 두 교수의 말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자본으로 만들어낸 50만 명이라는 표본 수와 베이징 대학, 도쿄 대학이라는 거대한 간판 앞에서 진실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위대한 해양 역사 증명이라는 헤드라인을 일제히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났군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이미 전 세계는 저들의 화려한 거짓말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쫓겨난 노 교수와 이름 모를 하와이의 수장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리아 교수가 복원된 고대 방주 모형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절망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은 10만 명의 진실된 DNA와 빗살무늬 토기의 위대한 증거들이 저 거대한 제국의 치밀한 각본 앞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늪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던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도진 연구원이 갑자기 작업대 위로 태블릿을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분노가 아니라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엘리아스 교수님, 말리아 교수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들의 각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윤도진 연구원이 스크린에 떠있는 양웨이 교수의 데이터 그래프를 최대치로 확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50만 명의 데이터, 방금 양웨이 교수가 언론에 배포한 요약본의 알고리즘을 역산해 보았습니다. 너무 서둘러 발표하느라 그들 스스로 치명적인 흔적을 지우지 못했더군요. 교수님, 저들이 내놓은 데이터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끔찍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와 말리아 교수는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샵 7부, 샌프란시스코의 결전, 72시간의 사투. 세계 유전학 총회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는 차가운 바다 안개로 짙게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와이에서 출발하는 즉시 가장 허름한 외곽의 모텔을 통째로 빌려 비밀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학회장에는 이미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학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양웨이 교수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양웨이 교수가 단상에 오르기 전까지 단 72시간뿐이었습니다. 모텔방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열기와 싸구려 커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윤도진 연구원은 서울대학교의 메인 서버와 원격으로 연결된 5대의 고성능 노트북을 동시에 돌리며 중국 연구팀이 배포한 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자 단위로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말리아 교수는 하와이에서 챙겨온 빗살무늬 토기의 성분, 분석표와 방주 모형의 해양 역학 데이터를 유전자, 이동 궤적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이틀째 밤이 깊어가던 무렵 모니터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윤도진 연구원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기어코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다니. 그가 충혈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중국팀이 사용한 유전자 필터링 알고리즘의 핵심 코드가 해독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아스 교수님, 마스다 교수가 말했던 외부 오염에 의한 무의미한 노이즈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데이터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십시오. 중국과 일본 연합팀은 데이터 검증 프로그램 자체에 특정 DNA 서열이 발견되면 이를 자동 삭제하고 오염된 표본으로 분류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삭제하도록 명령한 특정 서열이 바로 교수님이 처음 발견하셨던 한반도 고유의 KPS 마커였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오류가 아니라 명백하고 악의적인 역사 지우기 범죄였습니다. 5,000년 전 태평양을 개척했던 한국인들의 위대한 핏줄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존재 자체를 디지털 세계에서 잔인하게 학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태평양 원주민들의 유전자 속에 한반도의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그리고 방대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이라는 표본을 내세우면서 정작 진짜 주인의 흔적만 교묘하게 도려내는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윤도진 연구원, 이 조작된 코드를 총회장에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 물음에 윤도진 연구원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10만 명의 원본 데이터를 이 필터링 알고리즘에 통과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역사를 난도질했는지 수천 명의 학자들 앞에서 그 추악한 민낯을 초 단위로 생중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리아 교수 역시 빗살무늬 토기의 슬라이드 필름을 정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DNA 조작이 폭로되는 순간 이 토기와 고대 방주의 물리적 증거를 터뜨리겠습니다. 감히 바다의 주인을 속이려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죠.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학자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발표자 명단에 제 이름을 숨기기 위해 말리아 교수가 미리 확보해둔 발표 슬롯에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모든 진실이 담긴 USB 메모리를 깊숙이 찔러 넣고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학회장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의 심장부에 칼을 꽂아 넣을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스콘 센터의 VIP 출입구를 통과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주최 측 보안 요원 3명이 갑자기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중국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중 책임자로 보이는 자가 제 얼굴과 아이디 카드를 번갈아 확인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아스 쏜 교수님, 당신의 특별 세션 발표는 방금 전 학회 조직위원회의 직권으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즉시 퇴장해 주시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양의 교수 측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학회장 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발표장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모든 진실이 암흑 속으로 묻혀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VIP 출입구를 가로막은 3명의 거구 보안 요원들은 마치 거대한 철옹성 같았습니다. 그들의 무전기 너머로는 당장 우리를 쫓아내라는 중국 측 관계자의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지시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학회장 내부에서는 이미 베이징 대학 양웨이 교수의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는지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마이크를 울리는 그의 거만한 목소리가 두꺼운 철문을 뚫고 복도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학문적 진실과 5,000년 전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넘었던 위대한 한국인들의 역사가 이 차가운 복도에서 허무하게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안 요원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서 있던 하와이 대학의 말리아 교수가 제 팔을 강하게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오히려 저들에게 우리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완벽한 명분만 쥐어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뒤에 말없이 서 있던 서울대학교 윤도진 연구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위에 자신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10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들이 물리적인 문을 닫았다면 우리는 디지털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됩니다. 국정원 사이버 보안팀에서 구축해준 특수 침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의 메인 스크린과 연결된 중앙 영사 시스템의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5분만, 아니 3분만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윤도진 연구원의 말에 저는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다가가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종신교수의 권위와 학회 규정을 들먹이며 고함을 질렀고 말리아 교수 역시 주최 측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며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완전히 우리 쪽으로 끌어모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다른 학자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웅성거림이 커지자 당황한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에 대고 지원을 요청하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윤도진 연구원의 노트북 화면에 초록색의 접속 완료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엘리아스 교수님, 지금 당장 저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무대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윤도진 연구원이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VIP 출입문의 전자 잠금 장치가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해제되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육중한 철문을 밀어젖히고 총회장 내부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천 명의 인류학자와 취재진으로 가득 찬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의 거대한 홀 안은 제가 들어선 순간 쥐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단상 중앙에서 50만 명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양쯔강 기원설을 열창하던 양웨이 교수의 목소리도, 그의 곁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던 일본의 마쓰다 교수의 미소도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주최 측 스태프들이 당황하며 저를 끌어내기 위해 달려오려는 찰나, 총회장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전체가 지지직거리는 파열음과 함께 완전히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베이징 대학과 도쿄 대학 연합 연구팀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추악한 진실, 즉 특정 유전자를 고의로 삭제하도록 설계된 필터링 알고리즘의 핵심 코드가 거대한 글씨로 영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당장 화면 꺼. 화면 끄라고. 단상 위에 양웨이 교수가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스태프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도진 연구원이 장악한 시스템은 그들의 통제를 완벽하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10만 명의 진실된 DNA와 조작된 코드를 폭로할 USB 메모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자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마이크가 놓인 연단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 동료 학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보신 50만 명의 데이터는 완벽하게 조작된 사기극입니다. 제 뒤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저 코드는 오직 한반도 남부에서만 발현되는 특정 고대 유전자, 즉 KPS 마커가 발견될 때마다 그 표본을 오염된 데이터로 분류해 강제로 삭제해버리는 악마적인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제 폭로의 장내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각국의 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의 코드를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과 도쿄 대학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으로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태평양 원주민들의 핏줄 속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리고 방대하게 살아 숨쉬는 5,000년 전 고대 한국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데이터 자체를 난도질한 것입니다. 양웨이 교수, 당신이 진정한 학자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수집한 50만 명의 원시 데이터를 단 한 개의 필터링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감히 5,000년 전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갔던 위대한 바다의 주인들을 모욕한 대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 호통에 양웨이 교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단상을 짚은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 옆에서 교묘한 논리로 데이터를 무효화하려던 일본의 마쓰다 교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단상 뒤쪽 비상구로 비겁하게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눈동자가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던 거대 제국의 오만함이 단 3명의 이단아들이 던진 명백한 팩트 앞에서 그 흉측한 민낯을 드러내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데이터 조작 폭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두 번 다시 억지를 부리지 못하도록 저는 품속에서 두 번째 열쇠를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저 거대한 스크린 위에 어떤 물리적 증거가 띄워지게 될까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총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에 잠겼습니다. 도망치려다 스태프들에게 가로막힌 일본의 마쓰다 교수와 넋을 잃고 주저앉은 중국의 양웨이 교수를 향해 전 세계 학자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침묵을 가르고 윤도진 연구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도진 연구원이 노트북 키보드를 다시 한번 두드리자 조작된 코드가 띄워져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유전자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굴된 기원전의 빗살무늬 토기가, 오른쪽에는 10,000km 떨어진 태평양 사모아 섬에서 출토된 고대 토기의 파편이 나란히 영사되었습니다. 학자 여러분,
DNA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일 뿐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명백한 하드웨어의 일치를 보십시오. 끝이 뾰족한 V자 형태, 그리고 표면을 장식한 기하학적인 빗살 무늬. 이것은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서는 단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 오직 한반도의 고대인들만이 창조해 낸 독창적이고 위대한 삶의 방식입니다. 말리아 교수가 단상 위로 올라와 복원된 고대 방주의 모형을 번쩍 들어 올리며 제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방주를 보십시오. 한반도의 개척자들은 얕은 강물에 만족하던 대륙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친 대양을 가르기 위해 배의 밑바닥을 빗살무늬 토기처럼 날카롭게 깎았고 거센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 아웃트리거를 달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선박 건조 기술과 별자리를 읽어내는 해양 천문학이 그들을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주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꺼이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양의 교수가 지우려 했던 것은 단순한 유전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했던 개척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말리아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총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자와 고고학적 유물, 그리고 해양공학적 증거가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며 5000년 전 한반도 고대인들의 위대한 여정을 팩트로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반박이나 의심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하버드 대학의 노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류학계의 가장 큰 어른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그는 저를 향해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이더니 말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난 전 세계 수천 명의 학자들이 마침내 뜨거운 환호성과 함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대한 홀이 5000년 만에 깨어난 위대한 진실을 환영하는 천둥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압도적인 환희의 물결 속에서 저는 문득 LA 병원의 작은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누워있던 마오리족 아이와 한국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생김새도 국적도 살아갈 환경도 전혀 다른 그 두 아이는 사실 10,000km의 바다와 5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위대한 개척자의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작은 등 위로 희미하게 빛나던 푸른 반점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긍지 높은 핏줄의 각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태평양의 진짜 주인은 한반도였다. 중국의 역사 공정 완벽한 참패, 5000년을 이어온 형제의 DNA, 베이징의 량의 교수와 도쿄대의 마스다 교수는 학계에서 영구히 제명되었고 스탠퍼드 대학은 저에게 징계 철회와 함께 종신 교수직 복귀를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하와이의 낡은 수장고로 돌아가 말리아 교수, 윤도준 연구원과 함께 더 깊은 바다의 역사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가끔 태평양의 붉은 노을을 바라볼 때면 저는 5000년 전 나침반 하나 없이 저 거친 수평선을 향해 뗏목을 띄웠던 위대한 한국인들의 용기를 상상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 해도 진실은 빗살 무늬처럼 단단하게 새겨져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5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학문 인생을 걸고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0만 개의 조작된 거짓 데이터, 두 거대 제국의 조직적인 은폐, 그 모든 장벽 앞에서도 진실은 끝내 묻히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회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던 순간, 하버드 대학의 노 교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이터가 한반도를 가리켰을 때 유독 두 나라만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지독한 불편함이야말로 이 역사가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태평양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개척 정신이 지금 여러분의 핏줄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진실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